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시험 다 보셨어요? 예. 어려웠죠? 요새는 시험 어려웠다고 얘기하면 공감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 시대인데 전 정말 어려웠어요. 딱 시험 문제 보고 나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맞추고 못 맞추고는 둘째 문제고, 시험 문제를 보면서 이 과목이 어렵다라고 느끼면은 감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사를 처음으로 풀었던 친구들은 힘들었을 거예요. 국사 처음으로 푸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전략 과목이 제일 어려울 수 있다. 전략 과목이 제일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항상 내가 이 과목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했던 것이 가장 자신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항상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번 한국사 시험은 어려웠는데요. 작년에도 어려웠어요. 그 전에도 어려웠고. 한국사 시험이 쉬웠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좀 뭘 기준을 가지고 쉽다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단 한 문제만이라도 어려우면 어려운 거죠. 근데 항상 어렵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 한국사가 얼마나 우리 시험 합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더군다나 해마다 나오는 말들 뭐예요? 처음 보는 사료가 나왔다 라는 얘기죠.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 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꼭 본 것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료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처음은 아니에요. 거기에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꼭 알아서 단순히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같이 풀어보시면서 다음 시험들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나왔는데 역시나 요새 현대사 문제가 점점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었죠. 그렇죠? 1번 문제. 자주 나왔던 형태입니다. 특별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구분하는 문제는 아주 전통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에 표까지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항상 글이 나왔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서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 라고 하면 삼국사기죠. 요것도 알아야 되는 표현인데 인종 때 편찬이 되었다. 1145년. 그러니까 묘청의 난이 진압되고 나서 딱 10년 있다가 묘청의 난이 1135년이죠. 1145년에 인종 때 편찬이 된 것이 삼국사기입니다. 그리고 숫자도 외우라고 그랬어요. 본기 28권. 중간에 연표랑 지나 안 외우셔도 되고 열전 10권. 쉽잖아요. 열전 10개니까 10개겠지 그쵸? 본기 28권, 열전 10권으로 구성이 된 책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삼국사기 한 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숫자를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본기에서 기, 열전에서 전 따가지고 이것을 기전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런 문제는요, 기전체 역사서를 편년체라고 오답을 만드는 형태로 여태까지 시험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선 지금 그거를 묻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충렬왕 때 한승려가 누굴까요? 일연이겠죠. 일연. 그 부분에 민간설화와 불교, 민간설화 동그라미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삼국유사는요, 키워드 2개만 찾아라 하면 민간설화와 단군신화입니다. 그 정도로 민간설화가 중요해요. 요거는 삼국유사였고요. 1번에 고조선의 역사 중시, 한 시대는 언제일까요? 고조선의 역사를 중시하면 반드시 단군신화를 책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단군신화가 들어간 책이 원간섭기 때 집중적으로 나왔었죠. 단군신화가 들어간 책들은 언제 많이 출간되었어요? 우리 외우고 있기로 동국, 제왕, 세종과 유사하다. 그거 다 원간섭기, 즉 원간섭기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고선 역사 중시했다 고려 걸로 따진다면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이거는요, 원관섭기 때 얘기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삼국사기는 신라의 역사를 중시했겠죠. 이번에 같은 얘기 아닙니까? 신라 역사 중시하면 신라 계승이겠죠. 고구려 계승 의식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무신정권 때의 해동구 승전과 동명왕편을 보시면 되겠죠. 각훈의 해동구 승전과 이규보의 동명왕편. 그러나 각훈의 해동구 승전은 고구려 계승 문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나오겠죠. 답은 3번이었잖아요. 민족적 자주의식 동그라미, 중요한 말입니다. 특별히 자주라는 말이 중요한데, 자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쓴 역사, 그걸 이제 자주사관이라고 하는데, 이 자주적 사관으로 역사서를 쓰는 시기가 언제예요? 외세의 침입이 많았던 무신정권기, 그리고 원간섭기. 결국 생각해보면 다 몽골 침입인 거예요. 그렇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랑, 그죠? 몽골 쳐들어왔을 때랑 원간섭기 때 자주적 사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있어요. 또 자주적 사관이 있는 것은요, 자주하면 훈구파 아닙니까? 그죠? 자주란 말과 훈구파가 참 잘 어울리죠. 그죠? 이게 또 15세기가 또 그렇습니다. 15세기는 두 개예요. 자주사관도 있고 15세기의 경우에는 성리학적 유교사관도 있지만은 이 자주사관도 15세기에 쓸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자 들어가는 동국통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고려 문제라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민족적 자주의식, 무신정권 원간섭기에 쓰여진 삼국유사가 바로 민족적 자주의식이죠. 그러니까 여기 민족 자주의식에 해당이 되는 게 네 권이 있는 거죠. 무신정권 때 해동고 승전과 동명왕편, 그리고 원간섭기 때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해당이 되겠죠. 4번에 합리주의라는 말은요, 유교적 합리주의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삼국사기에 어울리는 말이죠. 2번, 그는 즉위하여 정방폐지 동그라미. 정방은요, 누가 설치했어요? 무신정권 때 최우가 자기의 집에 설치했죠. 이거 없애려고 무진장 노력했어요. 그래서 폐지되었다가 설치되었다가 폐지되었다가 설치되었다, 수차례 폐지와 설치를 반복했기 때문에 정방폐지란 말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충선왕과 공민왕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선왕, 공민왕에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사림원을 설치, 그러면 확실하게 충선왕만 되겠죠. 관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권세가들의 농장 견제, 거기도 밑줄, 권세가들의 농장을 견제했다는 건 분명히 친원파들의 대토지 소유를 견제했다는 건데, 권세가들의 농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 있어요. 조금 어려워도 알아두세요. 이번 시험 문제 통해서 전농사라는 겁니다. 권세가들의 농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전농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금 전매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 뭐예요? 의염창. 그래서 우리 의사만 충선해요, 그렇게 외웠죠. 의염창. 예. 답은 그래서 의와 사가 다 나왔으니 만이 답이겠다. 그쵸? 뭔지 알죠? 답이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만권당. 어디에 설치했어요? 원의 수도 이래도 맞고, 원의 연경 이래도 맞고, 원의 북경 이래도 맞고, 그죠? 수도, 연경, 북경에 설치한 거죠. 그래서 고려 원나라 학자들이 문화교류를 하면서 뭘 배워가지고 왔어요? 성리학도 배워가지고 오고, 송설체도 배워가지고 오고, 송설체, 조맹부체도 여기서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2번은 도평의사사로 개편했다는 건 확대했다고 표현해도 되는데요. 충렬왕이죠. 3번이 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천령이북의 영토기속 문제 잘못 보면 이제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뒷부분에 요동정벌 단행했다는 건요, 바로 앞에 부분이 바로 천령위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령위 사건. 명나라가 중국을 장악한 이후 옛날 원나라가 설치했었던 천령 이북 지역, 쌍성총관부 지역을 달라고 하자 뭔 얘기냐 이래가지고 요동 단행했던 것은, 요동정벌 단행할 때 간 게 누구예요? 이성계잖아요. 그래서 위화도 해곤한 걸 얘기하는 것인데, 왕으로는 언제쯤일까요? 뭐 공우창량 뭐 뒤쪽일 텐데 우왕 때입니다. 우왕 때.
기철 외워야 돼요. 그죠? 몽골이는 빠엠부카라고 그랬는데 기철이 아주 치원파의 대표적인 거죠. 예. 숙청했다. 예. 불러가지고 죽였죠. 공민왕 때죠. 3번에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기는 앞에 부분은 사실로서 역사와 기록으로서 역사를 다 주고는 끝부분에 두 줄이 중요하죠.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연구한 기록으로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낸 거네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 통해서 외워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사실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건들 중에서 그대로 갖다 써도 기록으로서 역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 뜻이냐면 그대로 갖다 써도 몇 개만 갖다 쓰면, 그렇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역사 사건 중에서 몇 개를 골라요. 취사 선택 선정하면 그거 기록으로서 역사죠. 그래서 이게 자료에서도 맨 끝에 줄에 선정이라는 단어 있죠. 선정 동그라미 외우세요. 이런 단어를 외워야 돼. 기록으로서 역사 사실로서 역사는요, 전체 그냥 보면 대충 느낌으로도 풀 수 있지만은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외우고 있던 단어들로 좀 하시면 좋겠어요. 선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기록으로서 역사입니다. 또 몇 개 단어, 기록으로서 역사에 가까운 단어들을 미리 외우겠습니다. 선정이라는 단어 꼭 외우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 당연히 주관적이라는 단어, 주관적. 또 하나의 단어는 상황이라는 단어입니다. 상황. 상황을 보아서 역사의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상황, 이런 표현들. 그리고 또 재구성이란 말이 혹시 들어가면 재구성, 그것도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관점, 이런 거예요. 관점. 근데 그게 역사적 관점이면 우리가 보통 사관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지금 단어 몇 개 했어요? 5개. 이걸 외우세요. 다시 선정, 주관적, 그리고 상황, 재구성, 관점. 가서 하려 하지 마시고 미리 외우시라고 그랬죠? 예. 답이 1번인데요. 뭐 사실로서는 만약에 틀린 거고, 2번의 끝에 보니까 상황이라는 단어 있죠. 예,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같이 관 그랬는데 말은 좀 다르지만 이게 바로 관점이죠. 이게 바로 사관인 거죠. 또 하나 4번 비교 검토한다 그랬어요. 보통 이제 비교한다라고 하잖아요. 비교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비교가 좀 어려운 거예요. 비교는 사실과 사실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관점을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사실과 기록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문장의 뉘앙스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비교라는 말은 어려운 것이다. 근데 요거는 좀 뉘앙스가 지금 자신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4번 문제. 다음 결정문에 근거하여 실행된 사실 그랬는데요. 우리가 항상 시험 문제를 볼 때에는 밑에 박스부터 집중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첫 줄, 말하자면 문장 자체를 아주 중시해서 여겨야 돼요. 보시면은 이 문제는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 문제 정말 어렵게 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실행된 사실 그랬잖아요. 실행은 했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 모스크바 3상회의인데요. 잠깐 보세요. 조선을 독립시키고 민주국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 이게 일본의 조선 통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에 맨 끝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만든 임시정부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미국과 소련이 자기들이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 주겠대요. 근데 이걸 만들려면은 회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여기 이 모스크바 이 3상회의에 결정사항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외워야 돼요. 그렇죠? 예. 첫 번째는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이거 왜 만드느냐? 결국 1번을 하기 위한 것인데요.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임시 민주주의 정부 수립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걸 갖다가 신탁 통치 하겠다는 거잖아요. 최고 5년간 4개국이. 그럼 하나는 뭐냐? 이거 무슨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보칙같이 그런 건데요. 2주일 내에 그죠? 다시 군사령부가 소집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음 일정 선포하는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주요 내용은 이건 거죠. 근데 보세요. 미소 공동위원회 열렸습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는 열렸죠. 1차, 2차가 열렸잖아요. 미소 공동위원회 1, 2차 열렸죠. 그렇죠? 이거는 실행이 됐죠.
근데 이게 실행이 되었지만은 열렸으나 결렬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이번 단계 첫 번째 단계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그러니까 이게 결렬되고 말아가지고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다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에서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행된 게 어느 단계까지인지라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결정사항이지만 실행된 건 뭐예요? 미소 공동위원회 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지금 1번인데 이 문제를 좀 더 정밀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한 결정사항 세 가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실행됐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된 건 언제예요?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정말 이렇게 얘기하죠. 광복 직후라고 하죠. 진짜 광복 직후입니다. 왜냐하면 1948년 8월 16일이니까. 8.15 광복되고 바로 다음 날이니까. 그죠? 예. 그거랑은 뭐 상관없고요. 왜냐하면 모스크바 3상회의는 언제예요? 1945년 12월이죠. 1945년 12월. 관련이 없고요. 유엔 감시와의 남한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거는 1948년 5.10 총선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큰 흐름이 뭐냐면요. 광복 이후에 건국준비위원회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시기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도 안 되어서 유엔으로 한국 문제가 넘어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구분을 하라라는 겁니다. 큰 흐름을 아셔야 된다고. 광복 직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가 뭔가 건국을 해보려는 단계가 있었고 그러나 한국민주당과 미군정이 서로 대립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했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 3상회의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마저도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니 유엔으로 넘어간 게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번과 3번이요. 단순하게 시기가 다르다 이러지 마시고 아예 그룹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죠? 네,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밑줄 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겁니다. 4, 5명의 개화당이 개화당 동그라미. 개화당은요. 급진 개화만 얘기하죠. 개화당이 한 급진 개화파가 한 사건이 갑신정변 말고 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화당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온건 개화파인 사대당과 급진 개화파인 개화당이 갈라지려면 무조건 개화파가 분화는 돼야 되잖아요. 개화파가 언제 온건과 급진으로 이렇게 뚝 자른 시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보통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1882년에 조미소 통상조약이 맺어지고 나서 1983년에 보빙사가 미국으로 갔죠. 가다가 오는 길에 1884년에 오는 길에 홍영식, 서강범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좀 달라져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오자마자 갑신정변 일으킨 거죠. 미국에서 돌아오는 배에서 온건과 급진으로 나눠져서 왔어요. 민영익은 온건으로, 홍영식과 서강범은 급진으로. 오자마자 뭐 했어요? 갑신정변 했죠. 그 갑신정변 참여자들을 개화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화당이라는 게 있는 시기가 몇 달 되지가 않아요. 한두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화당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갑신정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자마자 갑신정변이라고 단정을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4, 5명의 개화당이 누구야? 보빙사 갔다 온 홍영식, 서강범, 그리고 거기 짱이었던 김옥균, 그리고 제일 어린 서재필, 그리고 박영효 등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4, 5명의 개화당인 거죠. 윤치호 일기라는 그 출처는요, 윤치호가 말 그대로 쓴 건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씁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얘기까지 아주 꾸준하게 써온 그런 내용이에요. 1번에 처음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정동구락부. 정동은 그 동네 이름이고요. 구락부가 뭘까요? 영어에 클럽이 있죠. 클럽. 클럽을 이제 한문으로 구락부 이렇게 한 거예요. 정동구락부가 뭐냐면은 클럽을 구락부라고 하면 이 영어를 쓴 거잖아요. 왜 영어 썼을까요? 정동 조직, 뭐 정동 단체 이런 것이 아니라 협회 이렇게 하는 게 구락부 이렇게 한 거는 뭔가 영어 배우고 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당시에 미국 가서 좀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개화 세력들의 단체예요. 이건 언제 만들었냐면 1894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정동구락부. 개화 세력들이 만든 거예요. 여기에 2년 있다가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정동구락부 출신들과 만나가지고 우리 뭐 하나 만들까요? 해서 만든 것이 독립협회예요. 그래서 이게 정동구락부는요, 이제 독립협회로 나아가는 그 전 단계에 있었던 그런 단체입니다. 이건 아주 뒷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본군과 함께 경복궁 침범했다. 갑신정변 때 궁궐 침범했습니까? 침범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당시에 왕과 왕비가 경복궁은 아니고 창덕궁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덕궁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경호궁으로 이렇게 옮기는 뭐 이런 일을 했었지만, 침범이라는 표현은 좀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침범은 누구한테 잘 어울리냐면, 여러분 이모군란은 누가 진압했어요? 청이 진압했죠. 갑신정변도 청이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군이 창덕궁을 침범했다, 이런 표현은 좀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경복궁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요. 3번은 선후관계가 잘못되었죠. 차관 도입을 위한 수신사 파견. 수신사 동그라미 몇 차예요? 3차죠. 3차 수신사 누가 갔어요? 박영효와 김옥균이 갔죠. 박영효는 이모군란 때 죽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사죄하러 갔고, 김옥균은 동상이몽으로 차관 교섭하러 갔는데 실패하자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일으킨 것이 갑신정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영향이죠. 그렇죠? 제3차 수신사로 갔던 김옥균의 차관 도입이 실패하자 그 영향으로 궁지에 몰린 개화당이 일으킨 것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4번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끊고요. 공사관이 습격된 거 이모군란이에요? 갑신정변이에요? 두 개 다 됩니다. 그렇죠? 공사관 습격은요, 이모군란 때도 습격당했고, 그리고 갑신정변 때도 습격당했어요. 뒷부분에 일본군이 청군에 패퇴했다. 이모군란에는 좀 쓰긴 힘들어요. 이모군란 때는 뭐 이렇게 큰 싸움이 있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청나라가 반란을 진압한 90군데를 진압한 이 정도로 끝나는데, 갑신정변에서는 일본군과 청군의 싸움들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궁궐 침범 때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답이 그래서 이제 4번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큰 싸움이 있었을 정도라고 표현하기는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이게 큰 싸움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큰 전쟁이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써놔가지고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표현이에요. 6번 개항기 체결된 통상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끝에 거부터 볼게요. 4번에 한청통상조약. 우리 대한제국의 그 기본서의 내용 보시면은 거기에 한청통상조약이 있어요. 그 한청통상조약은 중요한 말이 조약이란 말이에요. 조약 동그라미. 장정이 아니라고 썼다는 거예요. 1882년에 맺은 것은 조청상민수륙무역 장정인데,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분명했으나 1894년 청일전쟁으로 청나라가 약해진 이후에 대한제국 시기 1899년에 했었던 이 한청통상조약은 조약이라고 했다는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대등입니다. 대등 동그라미. 바로 위에 이 동그라미 1번과 3번에 둘 다 조일통상장정, 도일통상장정 그랬는데, 이 시험 출제자는 자신이 좀 너무 자신의 생각으로 많이 낸 거예요. 사실 처음에 있는 조일통상장정은 조일무역규칙이라고 정확하게 부르지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서 조일무역규칙을 조일통상장정으로, 또 조일통상장정은 개정조일통상장정,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좀 부르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연도 문제에 있어서 일단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 1번에 보시면 조일통상장정 1976년, 이 말 자체가 맞지 않죠. 그렇죠? 1876년에 있었던 것은 조일무역규칙인데다가 이때는 반공령 규정이 없었죠. 반공령 규정은 어디에 있어요?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에 있는 거죠. 3번에 조일통상장정, 일본과 수출입 물품에 일정 세율이 부과되었다. 이게 바로 관세죠. 조일통상장정의 키워드 3개입니다. 관세, 최방이죠. 관세, 최국대우, 반공령인 거죠. 7번 문제. 가라의 시기에 해당하는 백제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워낙에 구간을 크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는 1번에 관등제 정비 공복제 도입까지만 하면 누굴까? 이게 만약에 위에 문제가 백제라고 했으니까 이제 고유왕인데, 관등제 정비 공복제 도입한 건 버풍왕도 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건 백제니까 고유왕이죠. 고유왕은 몇 세기예요? 우리 세 사람 세트로 외우고 있는데요. 고,
근침입니다. 고, 근침. 순서대로 고 이방은 3색이고 근침은 4색이죠. 요거는 가에 들어가는 거 맞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이거 정말 중요하죠. 남쪽에 만 자녀 세력 정복하고, 근데 우리는 더 정확하게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영산강 유역에 남아있던 만 세력 이렇게 외우고 있죠. 그 남쪽이라는 건 영산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서지방까지, 우리는 더 정확하게 진평군 진평현이라고도 외우고 있는데요. 누구예요?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은 4색이니까요. 근초고왕은 4색인 동시에 또 아직까지는 한성시대의 사람이니까 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답이 2번이고요. 3번.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유역 일부 지역을 수복했으나 얼마 후 신라에게 빼앗긴 왕은 성왕이겠죠. 성왕. 성왕은 사비천도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당연히 이후겠죠. 왜냐하면 이 한강유역 정복이, 한강유역 차지가 성왕의 마지막 사건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관산성 전투로 죽었으니까요. 다 들어가는 거 맞겠고요. 복신과 도침, 흑치상지, 복신, 도침. 이 세 사람이 바로 백제부흥운동인데요. 백제부흥운동이 일어나려면 백제가 망해야지. 그렇죠? 사비성 함락다음이니까 라에 들어가는 거 맞겠네요. 문제 8번. 이건 통일신라라고 주지 않아도 우린 풀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좀 아쉬워요. 그렇지 않았으면 많은 친구들이 더 많이 틀렸을 텐데 좀 아쉬워요. 저는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말 돼지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기르다가 필요할 때 활로 쏴 잡아먹는 거는 아주 그 사치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경주 중앙 귀족들이었다는 거. 그죠? 경주의 중앙 귀족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이, 저 통일신라 말을 막 찢어버리고 싶어. 그랬으면 확 투출했지, 확 했을 텐데 아주. 예. 다음 뭐예요? 다음은 4번에서 그것도 볼게요. 시급 동그라미. 시급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거는 왕족과 공신에게 주는 겁니다. 왕족이나 공신에게 주는 건데 사실 그들이 다 귀족들이에요. 그러면 노급과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왕족과 공신들은요. 공신들이 평민이 있을까? 사실 그들도 다 귀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일회성으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주는 거였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유신과 같은 사람이고요. 전장은 좀 생소한 표현인데 전장은요. 이것도 토지예요. 토지인데 하여튼 장자 들어가잖아요. 농장. 그리고 또 고려 말에 보면 그냥 장 또는 처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농장이라고 하든 그냥 장이라고 하든 장자가 들어가면 넓은 땅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제 전장은요. 당시에 시급을 주던 그 시기에 농지와 함께 거기에 건물들을 좀 같이 줬어요. 그 옆에 농가 건물들 같이 줬는데 그런 것들을 전장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나 왕족 공신들을 포함한 귀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나머지는 시기적으로 일단 좀 잘못된 것들이 있네요. 벌써 일단 3번은 시기적으로 잘못됐죠. 돌무지 덧널 무덤은 언제예요? 이거는 삼국시대만 됩니다. 삼국시대만 되죠. 통일 이후에 통일신라 시대 때 주로 나왔던 묘제. 그 묘제가 뭔 뜻이에요? 묘제가 무덤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통일신라 이후에 통일신라 시대 때 묘제는 뭐예요? 그렇죠. 둘레돌에 12지 신상을 조각한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해야 되겠죠. 너무 쓰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도당 유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한 건 누구예요? 육두품이죠. 육두품. 관등 승진의 상하는 이 귀족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맨 위에까지 올라가죠. 이벌찬까지 올라가는데 심지어는 뭐 나중에 왕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관등이라고 하면 이제 이벌찬을 얘기해야 될 거예요. 네. 아찬은 어디까지 누구예요? 아깝다. 육두품이 아찬까지 올라가는 거죠. 9번 문제. 임진왜란 때의 주요 전투를 벌어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임진왜란 순서는 총 5단계로 보시면 좋은데요. 4단계까지가 임진왜란이고 5번째 단계는 정유재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세 사람이 막으려고 노력을 했다가 다 실패했죠. 누구예요? 정발, 송상현, 신립입니다. 정송신. 이 세 사람이 나오면은 맨 앞으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이 문제에는 여기 없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다 뚫고
일본 애들이 평양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평양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 보급부대를 끄는 두 번째 단계 누구예요? 이순신이죠. 이 두 번째 단계가 이순신이 되는 거죠. 이순신이 여기를 끊어놓으면 여기저기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들이 일어나는데요. 의병 중에 여기 나주에서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나주. 나주에서 누가 일어났냐면 김천일이라는 사람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의령의 곽재우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나주에서는 김천일이, 의령에서는 곽재우가 들고 일어났다고. 그래서 나주에서 큰 공을 세우고 의령에서 큰 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 이제 진주라는 곳이 있는데, 진주에서는 의병이 아니라 김시민이라는 관군인데요. 김시민 관군이 있는데 나중에 여기 가가지고 같이 싸워졌어요. 그래서 의병 활동했던 시기에 관군의 싸움이 큰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진주대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병 활동할 때쯤에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김시민의 진주대첩이 여기에도 추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저 위에 이제 평양까지 일본 애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 왜군을 이제 명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평양에서 크게 격탈을 합니다. 그래서 명군이 참전을 하고 여기서 평양에서 큰 전투로 이겨 놓죠. 그리고 이제 더 내려올 줄 알았는데 한강에서 기다리고 있던 권율이 아무리 기다려도 명군이 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혼자 이 왜군들을 격퇴한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행주대첩인데, 이게 사실 이게 거의 동시사건이에요. 그래서 요거 바로 다음 단계가 바로 권율의 행주대첩입니다. 여기까지 한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명군이 평양에서 크게 격퇴하고 권율이 행주대첩에서 대첩이라고 할 만큼 크게 격퇴해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왜군이 거의 소멸되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온 것이 바로 정유재란인데, 이때도 역시 이순신이 막았는데, 이순신의 전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때는 끝이 다 뭘로 끝나요? 천포도로 끝나죠. 사천, 그죠? 한산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는 명량, 노량 이런 식으로 끝이 량으로 끝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것도 뭐 우리는 외우고 있는데 요건 지금 여기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리을번에 보시면은 여기 있구나. 한산도 앞바다에서 한산도 그랬죠. 도 그러면 이건 이제 앞쪽인 거예요. 도. 예, 이건 량임 뒤쪽이고. 예. 그럼 이제 이게 앞으로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번이네요. 김시민. 진주 목사 그러면요, 이제 부목군연의 목이 있는 거죠. 이게 지방관인데 관군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김시민의 관군 싸움에 곽재우와 김천일이 함께 싸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거꾸로 됐구나. 조선과 명나라 군대가 합세해서 평양성을 탈환했다. 이 평양성 전투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맨 위에 권율 장군이 행주대첩인 것이죠. 예, 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10번.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거기 현물로 바칠 벌꿀 한 마리 값은 본래 목면 3필이지만 몰입애들은 몰입애 동그라미. 이 몰입애 누가 몰입애가 됐나요? 중앙관청의 서리, 경절이, 박납상인들이 한 패거리가 되어서 그랬죠. 다시 이 몰입애들이라는 것은 중앙관청의 서리,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간 경절이, 그리고 박납상인들인 거죠. 이들이 먼저 대납을 하고 올라온 건 안 받고 지들이 먼저 내주고 4필 이상을 거두어 갑니다. 이런 패단 동그라미, 그걸 뭐라 그래요? 박납의 패단이라고 하죠. 뭐겠어요? 대동법이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요 박스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던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사료 다뤄봤던 것들인데, 이건 이전에도 나왔었던 기출 사료예요. 그 끝부분에 보시면은 경기와 강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그렇죠. 이 순서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죠. 어느 왕 때? 광해군 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대동법은요, 전국 시행 단계가 이렇습니다.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되고 바로 옆 동네 강원도에서 시행되는데, 강원도에서 시행되는 건 그 다음 왕 인조 때입니다. 그걸 써놔요. 경기도는 광해군 때고 인조 때 강원도에서 시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한 건 아직은 시행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딱 강원도까지만 시행이 됐나 봐요. 거기 호남 지역이라는 건 전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충전입니다. 충전, 차지하는 거죠. 2차 전쟁이 충전. 요거는 효종 때예요. 효종 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아주 경황 없는 사람 있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황국어의 빌미만 제공하는 숙종이 있죠. 숙종 때 경황이에요. 숙종 때 경상도와 황해도입니다. 숙종 때 경상도 황해도. 그 황해도까지 되면 그걸 우리가 전국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광해군 때 경기도, 인조 때 강원도, 그 다음에 효종 때 충전, 숙종 때 경황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료 무슨 실록에 나올까요? 충전해서 하자고 하시면 무슨 실록일까요? 효종실록이에요. 출처 써보세요. 이게 효종실록인 거예요. 효종실록인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어쨌거나 답은 뭐 좀 쉬운데요. 답은 2번인데 인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 시행된 게 아닙니다. 거기 위에 강원도가 이미 인조 때죠. 1번에 토지 결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았죠. 이걸 뭔 뜻이냐면 호세가 전세화되었다는 거죠. 집집마다 내는 거. 호세가 전세화되었다는 거죠. 몇 두예요? 1결당 12두였죠.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왕실에 대한 진상 계속되었다 그랬는데 공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상공, 별공, 진상인데 상공에만 대동법이 시행이 되고 별공과 진상은 옛날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4번도 정말 중요한 거 많이 강조했었죠. 선해청. 이건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습니다. 그죠? 대동법 시행 관청은 중앙에는 선해청, 지방에는 대동청인데 대동법 문제에서 대동청을 내겠냐고. 근데 왜 선해청이라고 불렀느냐? 대동법의 처음 이름은 선해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선해청이라고 한 겁니다. 11번 밀추친 왕 때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예. 전진의 왕 부견. 전진의 왕 부견과 친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두 사람 떠올라야 되는데 고구려 왕으로는 소수리망, 그리고 우리 내소전진 외운 것처럼 뇌물마립간, 신라는 뇌물마립간이겠죠. 근데 여기 뭐 승려 순도를 보내서 불교를 전해줬다고 한다면 이 밑줄친 왕이라는 건 누구예요? 소수림 왕이죠. 그렇죠? 소수림 왕. 예. 소수림 왕. 답은 그래 3번인데 태학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답이 아니라면 답을 또 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 옆에다가 또 다른 답 하나 적어볼까요? 소수리망 외울 거 3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불교공인, 태학설립, 그리고 율령반포겠죠. 그죠? 율령반포가 또 답이 될 수 있겠죠. 1번은 어느 왕 때일까요? 그쵸? 영량왕이죠. 이문진으로 하여금 신집을 편찬했다. 정확하게는 신집 5권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4번은요. 왜 종이와 먹의 제작 방법을 전해준 건 뭐예요? 종이와 먹을 담징이죠. 담징. 근데 담징은 이건 추정이긴 하지만은 이것도 이제 영량왕 때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이 다 영량왕 때예요. 2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고국천왕은 오부진왕 이렇게 외웠는데요. 진대법은 고국천왕이죠. 몇 세기예요? 2세기죠. 2세기. 고국천, 동천, 미천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12번. 1920년대 만주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문제 형태를 잘 봐요. 그냥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이렇게 내지 않았죠. 이건 벌써 문제 자체가 뭘 고르라는 건지가 명확해요. 이렇게 나오면 20년대 아닌 것만 골라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하고 해야 돼. 예. 동그라미 1번은요. 뭐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문제가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1번은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대종교 개통 인사들이 신민부를 결성했다. 이 신민부가 대종교 쪽이 만든 건 아니에요.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근데 이 출제자는 김좌진 때문에 그렇게 낸 것 같아요. 김좌진이 여기저기서 김좌진이 어디에 있었어요? 처음엔 북로 군정서 군에 있다가 자유시를 밀산부 한흥동으로 가서 대한독립군단의 부총재가 되었죠. 맞습니까? 대한독립군단의 총재는 서일이었고 그 이제 부총재로 홍범도와 김좌진이 되었는데 자유시 참변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자 김좌진은 휘청휘청하면서 딴 데로 와서 그래서 들어간 데가 바로 신민부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김좌진이 생각해 보면은 중강단에 김좌진이 들어가서 북로 군정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종교 쪽이 있는 건데
여기 계통 인사들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다수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어쨌든 신민부 결성했다. 이거는 20년대는 맞습니다. 참정신이 완성이 된 게 언제예요? 1925년이죠. 참정신이 완성된 게 1925년입니다. 네, 이번에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 전투에 승리했다. 봉오동 전투 딱 1920년입니다. 근데 거기 독립군 연합부대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은 일단 들어가겠고요. 그렇죠?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 그리고 또 벨리댄스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홍범도와 같이 벨리댄스 하는 거. 진동 하는 안무 있었는데요. 최진동과 안무. 최진동, 안무. 다 사람 이름인데요. 최진동의 군대는 군무도독부군이라는 게 있었고요. 군무도독부군. 그리고 안무의 군대는 국민회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민회군. 최진동의 부대와 안무의 부대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3번에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여기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것은 삼부통합운동을 말하는 거죠. 자유참변으로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1925년에 참정신이 되었죠. 그렇죠? 참정신이 완성이 되었어요. 참정신이 뭐가 됐어요? 혁국 됐죠? 혁국. 그래서 혁신위회와 국민부가 되었죠. 여기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국민부가 결성이 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혁신위회와 국민부가 생긴 게 1928년, 29년. 말하자면 신간회가 생겼을 때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 만주 지역에서는 혁국이 완성이 된 겁니다. 4번에 한국 독립군의 한중연합작전으로 동경성에서 승리했다. 그랬는데 동경성 말고도 몇 개 전투대 있죠. 뭐뭐 있어요? 한국 독립군의 전투?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성. 네 개가 뭐예요?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는 몇 년입니까? 이거는요, 무조건 이제 만주사변, 만주국 지나야지 있는 것인데, 이게 다 1932년과 1933년에 몰려 있어요. 1932년과 33년. 조선혁명군의 전투인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도 다 32년과 33년에 몰려 있어요. anyway 30년대잖아요. 한국 독립군 이거 누가 이끌었던 겁니까? 지청천이 이끌었던 것이죠. 답은 4번이고요. 13번에 다음 자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시기 그랬어요. 거기 첫 문장 끝에 군역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조선 중기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6세기부터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건 이제 중기냐 완전 후기냐 다음 말 보셔야 되겠는데요. 간산 아전과 한통속이 되어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이라 칭하면서 면역하거나 그랬어요. 거기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이라 칭하면서 밑줄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이라 칭하는 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이거를 모칭유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칭유학. 그래서 환부역조와 세트죠. 환부역조, 모칭유학, 그리고 납속, 공명첩 이런 것들은 다 조선 후기 신분 상승 방법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조선 후기에 신분 계층이 크게 변동하는 것의 대표가 납속, 공명첩이라는 합법적인 것과 환부역조, 모칭유학이라는 불법적인 것이 있는 거죠. 조선 후기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맨 끝에 일성록 그랬잖아요. 일성록이 언제부터 쓰여졌어요? 이게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일성록은 정조가 썼잖아요. 정조가 영조 때부터 쓰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왕하고 있을 때부터 정조가 미리 쓰기 시작해서 사실 이제 정조 때는 당연히 썼고 그냥 고종 때까지 계속 쓰여지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나온다면 조선 후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1번에 사족들이 형성한 동족마을. 이건 왜 한 거예요? 자꾸 위기감이 느껴지니까요. 그렇죠? 네, 지위가 하락한 양반들이 동족마을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성촌락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동성촌락. 그리고 향회가 수령이 부세 자문기구로 변질되었다라는 표현은요. 이것도 이제 기출표현이기도 한데요. 여기 지금 향회가 수령의 부세 자문기구로 변질되었다라는 건요. 옛날에 양반들이 향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에는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거의 정말로 향촌 자치를 위한 이제 그런 굵직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향회였었는데, 이 향회를 조선 후기에는 누가 차지합니까? 분홍층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홍층들 뭘 아는 게 있다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향회에 들어가가지고는 결국 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회가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 2번도 알아두셔야 되지만 함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부세제도와 관련되어서 조선 후기 분홍층이 정부의 부세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다라는 말도 외워야 됩니다. 조선 후기의 특징, 조선 후기 분홍층이 정부의 부세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다. 3번에 유양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경제소가 설치되었다 그랬는데요. 그럼 경제소가 설치되어야 시골에서 지멋대로 놀고 있는 유양소를 통제하게 되지요. 유양소는 누구를 통제합니까? 유양소는. 통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계속해서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이 수령과 향리와 백성이었죠. 그 유양소를 타깃으로 삼는 건 뭐예요? 경제소인 거죠. 만약에 경제소가 없어진다면 유양소를 중심으로 한 시골의 양반들이 지멋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경제소는요, 조선 초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세종 때 경제소 설치하면서 유양소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었는데요. 조선 후기에는 경제소가 없어졌어요. 임진왜란 때 경제소가 완전히 다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유양소, 성종 때부터 향청이라 불렀으니까 향청이겠죠. 임진왜란 이후의 향청은 제멋대로 놀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경제소가 설치된 것은 이거는 조선 초기입니다. 세종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홍층이 관권과 결탁, 아주 중요한 말이죠. 관권이 누구예요? 원래는 수령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향리가 1차 결탁을 하면서 수령과 향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향임직에 진출했다. 그래서 분홍층이 향임, 향직, 향회 이런 것들을 장악하는 것이 바로 조선 후기이죠. 14번 문제. 이 사람은 중간쯤에 보시면 을사사화 등으로 조정이 어려. 을사사화 동그라미. 을사사화 어느 왕 때예요? 이게 명종 즉위년도에 있었던 것이죠.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명종의 외척이 인종의 외척을 없앤 사건입니다. 1545년인데요. 명종 때와 그 다음 왕 선조 때 주로 활동했던 것이 바로 이황과 이이입니다. 끝부분에 보시면 경상도 풍기군수 그랬죠. 우리 기억나세요? 이황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안동에서 태어났지만 국까지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방직 붙어서 간계 풍기군수로 갔다 그랬죠. 이제 가다가 부임하던 날 보니까 쓰러져가는 백운동 서원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임금에게서 토지와 노비와 책을 받아 사액화시킨 것이 소수서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때 소수서원, 이게 바로 이황입니다. 만약에 이황이라고 한다면은 답으로 1등 답은 전통적으로 일본 성리학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그게 이제 답일 텐데 여기는 좀 더 쉬운 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표현을 좀 달리 했는데요. 주리론이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3번에 보시면요. 주희, 성리서를 받아들였다. 주희가 주자입니다. 주희가 주자예요. 성리학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리서를 받아들였는데 이건 아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황의 별명이 뭐예요? 이황의 별명이 동방의 주자입니다. 동방의 주자 그래요. 끝부분에 이기 철학에서 이의 절대성을 주장했다. 이게 바로 주리론이겠죠. 동그라미 1번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뭐 다시 나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조금 말 보시면 서리 망국론 뭔 뜻이겠어요? 하여튼 중앙관청의 서리들이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중앙관청에 있는 그 하구 관리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라고 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관심이 많고 정치에 관심이 많고 실천적인 유학을 했던 사람인데 조식입니다. 조식.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면 그 제자들이 다 의병활동하러 뛰어나간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설명하면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정말 할 수 없는 뭐 이런 사람이죠. 그렇죠? 다장원이야. 뭐예요? 그죠? 9차례 장원한 거 누구예요? 엄마가 정말 잘 가르쳐준 이이죠. 이. 그리고 4번에 우자는 기로 구성이 되었으면서 오직 기 누구예요? 이건 서경덕입니다. 서경덕. 하여튼 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경덕, 16세기에는 서경덕, 그리고 19세기에는 주기적 경험 철학을 했던 최한기라는 사람이 있죠.
15번 문제. 다음 선언문을 강령으로 했던 단체 그랬는데요. 일본 강도, 세 번째 줄에 강도 일본 나오면 이거는 신채호 선생이 쓴 조선혁명선언이죠. 다른 말로 의열단 선언이니까 이건 의열단 문제인 거죠. 근데 오히려 사료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봐왔던 것이기 때문에 쉬운데 밑에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1번에 보시면 민족혁명당 동그라미. 민족혁명당은 몇 년도게요? 민족혁명당을 별명을 붙인다면 5당 통합이죠. 5당 통합. 의열단이라는 좌파 단체와 4개의 우파 단체가 합쳐진 것이 바로 민족혁명당인데요. 5당 통합은 1935년입니다. 만주에서 결성이 된 의열단이 중국 남부로 내려와서 상하이 근처에서 이제 만든 것이 바로 민족혁명당인 거죠. 이 민족혁명당에 대응해서 김구 선생이 만든 건 뭐예요? 한국국민당이죠. 이 같은 해에 우파인 임시정부 쪽은 한국국민당을 만들었었죠. 2번 경성부민관의 폭탄을 투척했다 그랬는데요. 경성부민관은 이게 뭐 극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30년대 만들어진 건데 저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경성부민관. 이건 이제 이 폭탄 투척한 건 대한애국청년단이라는 데가 던진 건데 이건 40년대입니다. 40년대. 근데 그걸 몰라도 밑에 걸 가지고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3번에 일본 제국의회는 몰라도 황궁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황궁 공격. 그래서 뛰어가다가 안 되겠으니 중간에 있는 다리에만 던지고 말았잖아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김지섭의 이중교 폭탄 투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계획이라고 얘기해도 되느냐? 던지지 않았느냐? 황궁까지 가지는 못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4번에 그러면 의열단은 임시정부 요인과 제휴해서 임정 쪽과 연합을 해가지고 뭔가 한 것들이 있느냐? 이거는 그 성격을 논하는 문제는 좀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보이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1926년에 동양척시 주식회사에 폭탄 투척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석주이죠. 그 나석주의 동양척시 주식회사 폭탄 투척도 이것도 임시정부 요인들의 지원을 받은 그런 흔적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디에 폭탄 투척했더라?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그것도 임시정부 쪽과 연합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16번 문제. 와, 이게 첫 번째 줄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조개지를 지키지 않고 그랬어요. 거기 밑줄. 중요한 말입니다. 조개지 동그라미. 조개지는요. 그 동네에 들어와 있는 만약에 어떤 동네가 조개지로 지정이 되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외국 사람들이 치외 법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조개지라는 게 만약에 나오게 되려면 개항을 해야 되고요. 개항을 해야 되고 그 지역을 정부가 지정을 해서 외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조개지가 생기려면 최소한 몇 년 이후에 되겠어요. 1876년 이후여야 되겠죠. 강화도 조약 이전에는 조개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최초 조개지가 1977년에 일본 애들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일본 사람들이 조개지 이르지 않았죠. 뭐라고 했어요? 외국 사람들 조개지라고 했다면은 이거는 이미 미국, 영국 애들도 잔뜩 들어와서 조개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모여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된 때는 언제예요? 아관파천 이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몇 년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그때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조개지를 설치했다는 것은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쉬운 표현은 아닌데요. 예. 요건 그래서 한 아관파천 때쯤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맨 끝에 보시면 매일신문인데요. 매일신보랑은 다른 겁니다. 매일신보는 뭐예요? 대한매일신보가 조선 총독부에 넘어갔을 때 친일화된 신문은 매일신보인 것이고요. 이 매일신문은 잘 보지 않는 건데요. 이 매일신문은 1898년에 만들어진 작은 신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를 볼 때 이권 침탈이 심화된 아관파천 이후의 상황. 그러면 아관파천 이후에 맨 위에 정부 정책이라는 건 그 정부 뭐겠어요? 태안제국이겠죠. 그렇죠? 이 태안제국 문제를 일으켜낸 겁니다. 경운궁이 정궁이었다. 맞습니까? 환궁한 궁이 경운궁.
다른 말로 덕수궁이죠. 덕수궁도 맞고 경운궁도 맞죠. 그리고 대한제국은 스스로 중앙은행 창립도 시도하였고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민족계 은행이 만들어지는 것도 지원도 했죠. 스스로 공장도 설립하고 민족계 기업들도 지원했죠. 세 번째, 중추원을 개조해서 우리나라 옛 법령과 풍속을 연구했다고 그랬는데 중추원, 재작년 시험에서도 중추원만 모아가지고 내놓은 문제가 있었는데 중추원 어디 나와요? 고려시대 때에도 중서문화상과 더불어 최고관서로서 중추원이 있고 또 대한제국 독립협회 시기에도 중추원 관제반포라고 해서 의회의 이름이 바로 중추원입니다.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밑에 있는 형식적인 어용 자문기구, 그게 바로 중추원이죠. 각각의 기능들을 보면 고려시대 때 중추원의 기능은 뭐예요? 중추원에는 추밀과 승선이 있으니 추밀의 군사기밀 기능과 승선의 왕명출납 기능이 있죠. 대한제국 시기,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협회랑 마찬가지인데요. 독립협회 시기에 중추원은 단순한 의회입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중추원은 무슨 기능일까요? 그거는 어용자문기구인데 그걸 뭐 여기 지금 동그라미 3번처럼 우리 옛 법령과 풍속을 연구했다, 이렇게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좋게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맞느냐 틀리냐를 얘기할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고요. 일제강점기에다도 연결시킬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이죠. 독립협회 시기, 대한제국 시기에 중추원은 의회 기능이지 이건 아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죠? 답이 그래서 3번이고요. 4번에 서울의 전차노선 개통, 이게 바로 한성 전기회사를 통해서 서울의 전차노선 개통했다는 게 최초의 전차가 개통이 됐다는 거죠. 몇 년도예요? 그죠? 1899년이니까 대한제국 맞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였죠. 17번, 밑줄 친 이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신라 말기에 도선과 같은 선종 승려들이 중국에서 유행한 도선하면 뭐예요? 풍수지리인 거죠. 1번에 신라 말기, 2번에도 신라 말기 그랬어요. 1번, 2번에 신라 말기인데 2번에 호족이 자기 지역의 중요성을 자부하는 근거로 내 땅이 명당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호족이 풍수지리를 수용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에서까지 유행이 된 것이라고 하는 1번 부분이 있잖아요. 안정된 사회를 영하는 일반 백성의 인식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를 것 같아요. 3번에 고려시대의 묘청이 서경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활용했다. 그래서 고려시대 풍수지리에 영향받은 거 묘청의 난과 삼경 설치였었죠. 그 다음에 4번에 초제는 어디 거예요? 도교인 거죠. 도교. 이 답이 4번입니다. 아마도 풍수 도참사상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이 문제를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신라 하대에 풍수 도참사상이란 말이 있는데요. 풍수지리설과 도참사상이 합쳐진 말이에요. 풍수지리설은 말 그대로 풍수지리고 도참사상은 예언사상인데 그게 결합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참사상이 도교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도교랑 풍수지리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18번, 전시과 제도의 변천, 시, 개, 경, 경몽문이죠. 이게 다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경정전시과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시정전시과와 개정전시과까지는 고려 초기입니다. 그런데 그 문종 때의 경정전시과는 고려 중기잖아요. 고려 중기라는 것은 문벌 귀족이 집권했을 때라는 뜻이죠. 문벌 귀족이 농장을 키워가고 있을 때인 거죠. 지급할 토지가 부족했을 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직 관료에겐 주지 않는데 전직 관료를 여기 또 니은번에 보시면 산직 동그라미 산직이라고도 하고요. 산관이라고도 그래요. 산관, 산직, 퇴직 관료라고 현대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들이 배제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우고 있었냐면 산관 탈락이라고 외우고 있었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데 기억번에 사색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사색공복은 광종 때잖아요. 그럼 광종 바로 다음이 이거겠지. 경종 때의 시정전시과가 되겠죠. 그렇죠?
디귿번 등급별 전시의 지급 액수가 전보다 감소하였다라는 건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시정전시과 이후에 개정, 경정 넘어가면서 지급 액수는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디귿번은 개정 전시과에도 적용이 되고 경정 전시과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계속 줄어들었죠. 개정 전시과와 경정 전시과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개정 전시과는 문무차별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정 전시과는 문무차별이 완화되었죠. 그래서 리을번에 보시면 무반과 일반 군인에 대한 대우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건 문무차별이 완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 경정전시과이죠. 조금 아쉬운 건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정전시과의 무슨 소멸? 한외과 소멸이라는 것은 이 문제는 지금 등장하지 않았지만 경정전시과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한외과 소멸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답은 4번이었죠. 19번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을 구분하라는 문제인 거죠. 여기를 보더라도 벌써 이 학계에서 기자조선을 인정하지 않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기원전 194년 위만집권 앞에 가가 단군조선이고 뒤에가 위만조선이겠죠. 기억번 왕 아래 대부 박사 등의 직책이 있었던 것은요. 왕 아래 대부 박사 등의 직책이 있었던 것은 단군조선 때부터 그랬었어요. 그렇죠?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니은번에 처음 보는 군이네요. 그렇죠? 고선 지역에 한의 창해군 그랬어요. 창해군 동그라미.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나서 한반도 안에다가 설치한 건 뭐예요? 낙랑군, 진번군, 임도군, 낙랑, 진번, 임둔군, 현도군이죠. 그렇죠? 창해군은 없잖아요. 창해군도 위만조선 때이긴 한데 우리 역사에서 크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지금 경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요동에 설치한 거였어요. 요동에. 이 말 자체가 틀리진 않는데요. 이거는 어쨌거나 어디 들어가야 돼요? 나. 그럼 창해군을 모르면 못 푸나요? 여러분 위만이 언제 우리나라에 왔어요? 진한 교체기에 왔죠. 한이라는 게 나오면 위만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한과 위만이 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한 그랬죠.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 그럼 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죠? 창해군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한이라는 게 들어가면 위만조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철기무나 수용은 단군조선 때 있었지만 기원전 5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본격적 수용 그러면 위만 맞죠. 그러면서 철기무나 본격적 수용 그 뒤쪽에 정복활동을 활발히 했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가도 되겠고 또 중개무역에 이득을 취하였다. 한과 진 사이에. 디귿번도 맞는 얘기고요. 비파영동권과 고인돌의 분포를 통해서 통치 지역을 알 수 있다. 거미고비를 통해서 이제 단군조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죠. 답은 1번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제17관 임시토지조사국은 이라고 나왔는데 토지조사국이라는 말이 토지조사국은 언제 설치됐어요? 1910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조사국을 설치해 놓고 1912년에 발표한 것이 토지조사령인데요. 이게 바로 토지조사령이죠. 그리고 토지조사령에 또 다른 조문의 한 문장을 골라라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과 대한제국의 지계발급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고주의냐 아니냐. 우리 신고주의에 막 별표 쳤던 기억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답은 그래서 일단은 2번인데요. 2번이 만든 말이 아니고 이것도 토지조사령에 있는 문장입니다. 신고 동그라미 맞죠? 그리고 이제 1번에 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임야는 따로 했습니다. 뭐 임야조사령이라는 게 따로 있었기 때문에 임야는 토지조사령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3번은 이건 좀 어려운 건데 나중에 지세령이라는 게 1918년 이후에 나오거든요.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거기 4번에는요 조금 어려워도 이 문제 통해서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거기 끝에 토지 가옥 증명 규칙이라는 거 있죠. 그 동그라미. 요거 뭔지 공부하겠습니다. 토지 가옥 증명 규칙. 요거랑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대한제국의 지계 발급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대한제국의 지계 발급 사료 순창군 훈련총등이라는 사료가 있는데요. 대한제국의 지계 발급의 특징은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대한제국의 지계발급의 특징은 뭐예요?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예요. 이제 그것이 러일 전쟁 끝나고 일제가 완전히 우리나라 장악하고 뭐 이러면서 대한제국도 힘이 없어지고요. 그게 다 깨져갑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 토지 소유 가능으로 바꾼 게 이게 토지가옥 증명규칙이에요. 이거는 1906년입니다. 러일 전쟁 이후에 대한제국의 힘이 완전히 약해지면서 지계발급과 반대되는 그런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토지가옥 증명규칙이에요. 이거는 또 나올 수 있다고 보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한국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과목도 틀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를 조금 이미 시험 본 걸 갖다가 다시 보는 거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걸 좀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라는 거를 염두에 두지 마시고 계속 어렵게 깊이 이렇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더 어렵게 공부하시고 시험이 더 어렵게 나오기를 계속 바라는 것이 이렇게 시험이 빨리 붙는 방법입니다. 수고하셨어요.